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곳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방역 수칙 여전히 잘 지키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 법률이 있고 가정 법률이 있고 우리 법률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오늘 오전까지 충청도와 전북 또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우산을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9도에서 17도,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쌀쌀하겠고요. 역시나 낮과 밤의 온도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10월 1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금토일 연휴였죠. 연휴 끝에 오는 월요일이라 피곤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희 행복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행복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저 남편한테 맞았어요. 뭔 소리예요? 한글날 네. 하루 동안 외래어 쓰지 말자 했거든요. 네. 쓰는 사람은 딱밤 맞기. 네. 근데 저한테 저희 휴대폰 뭐야 하길래 주머니 뭐야 하길래 휴대폰 했더니 딱 걸렸어. 이리 와 해서 딱밤을 딱 때리는데 네. 별이 5개! 아니 와이프한테 무슨 감정에서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지 심장이 안 튀어나왔어요? 그거 무섭더라고요. 딱밤 아프게 맞은 건 그렇지만 한글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것도 외래어 놀이처럼. 잘하셨어요. 남편은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 안 맞았어요, 저한테. 맞아. 그렇게 하려면 말을 안 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네. 황교안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좀 가을이 되니까 쌀쌀해져갖고 네. 이제 옷들을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네. 근데 가을 옷에서 자꾸 돈이 나와갖고 그걸로 요즘 복권을 좀 사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예, 부자 될 거예요. 근데 옷 이렇게 이 손바꿈 하다가 맞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돈 넣으면 꽁돈 생기는 느낌. 그렇죠. 네. 원래 돈이었는데 그렇지. 없던 돈 같고. 네.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습니까? 저도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네. 꼬마들한테 한글로 이름 쓰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막 저희가 글씨를 쓸 때 네. 뭐 미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좀 이렇게 흘려 쓰잖아요. 네. 그거까지 똑같이 흘려서 쓰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참 이 엄마가 가르칠 때 똑바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네, 이인철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는 한글날 연휴도 역시 집에 있었는데 답답해요. 이제 근데 1단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도 되는 건가요? 좀 가고 싶습니다. 가긴 가는데 방역 그렇죠. 수칙은 잘 지켜야죠. 지켜야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연휴를 보내셨고요. 자, 사건 사고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예요? 또 얼마 전에 한 아파트의 동대표가 이웃을 고의로 차에 치이게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1일 부동산 투자 문제로 이제 사이가 틀어진 이웃을 고의로 차에 치이기에 숨지게 한 아파트 동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결국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고의로 차에 치이겠다니 너무 끔찍한데요. 이게 그냥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사이였어요. 네. 이제 피해자는 지난 2017년 부동산 중개업자 A씨를 소개받아서 경남 밀양과 부산 기장에 각각 부동산에 11억 6천만 원을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 후 피해자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의 말에 가서야 자신의 실거래가보다 무려 1억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땅을 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권유했던 그 이웃이랑은 당연히 사이가 아유, 좀 그렇게 틀어질 되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면서 부동산업자 A씨를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해준 이웃 B씨에게도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피해를 변제해줄 것을 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A씨와 B씨가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는 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도 말하게 된 겁니다. 그 내연 관계가 폭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압박도 좀 느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둘이 짜고 이 범행을 모의한 것 같아요. 네, 급기야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요, 교통사고로 꾸며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식물일관으로 만들 것을 마음 먹었고요. B씨도 이 제안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평소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A씨와 B씨 외에도 2,300만 원을 대가로 운전대를 잡은 C씨까지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난 2019년 4월 사거리를 건너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요. 네. 이 차에 치인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들은 결국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네, 판결은요. 1심 재판을 함께 받은 A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B씨는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했지만 배심원 9명이 전부 유죄를 판결하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상황이 돌변한 겁니다. 사건 앞두고 반전이 좀 생겼나 봐요. 네,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요. 1심 판결 이후 사흘 만에 결국 숨진 겁니다. 네, 검찰은요.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됐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결국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가 되면 형량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죄목은 바뀌었어요. 근데 형량은 사실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장기간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면서도 이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서 1심 형량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들은 상고심까지 거치면서 줄곧 이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대법원 역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 청부살인인데 맞아요. 그쵸. 이거는 해당되는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지시한 그 사람도 그냥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그렇겠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네. 처벌받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교사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살인을 지시하고 교사를 했는데 네. 막상 거부를 당한 겁니다. 이럴 때에도 그 교사를 한 사람은 예비 음모죄로 처벌이 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 경우에도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아니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어도. 않아도. 않아도.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청부살인 같은 경우는 저는 영화 속에서나 많이 보죠. 사실 맞아. 보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2019년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아내가 이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건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혼 소송을 당하면 보통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흥신소 사무실을 간 겁니다. 흥신소 사무실에 가서 이혼 소송을 상담을 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을 좀 해주지 않을 방법이 있냐 했더니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뭐냐?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 청구를 의뢰했거든요. 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총 3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착수금은 1억 3천만 원, 뭐 성공보수 1억 네. 7천만 원을 약정을 했는데 남편이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수를 해서 이 범행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오수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의는 했고 착수는 하지 않았고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모의했으니까 이것도 법으로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살인 예비죄가 되는데 이 남편은 살인 예비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문제는 흥신소 직원인데 네. 흥신소 직원은 살인 예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사기죄.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범행 장비를 구입하지도 않고 외국인을 시켜서 살해하기로 했는데 뭐 외국인과 접촉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죠.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 해가지고 살인죄로 징역 1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로 외국인을 고용을 한 흔적이 있었고 살인 용품을 샀어.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더 다르겠죠. 강하게 처벌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 이 남편이 좀 어리석은 게 뭐냐면 1억 3천만 원 줬다고 했잖아요. 그걸 나중에 네. 반환받을 수도 없어요. 어. 그 불법적인 원인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근데 합법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합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흥신소 직원은 돈만 받았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어쨌거나 살인을 하려다가 실패한 건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살인 예비죄와 살인 미수죄, 저는 이게 같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게. 이 경우에는 실행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극약을 사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을 때 극약을 사고 뭐 흉기를 준비하고 이런 단계는 아직 실행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음모라고 봐서 처벌을 하고요. 근데 정말 그 극약을 써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극약을 먹고도 만약에 죽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일단 실행은 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살인 미수가 되는 겁니다. 살인 미수. 하여간 누군가를 죽이려고 모의한 자체만으로도 법의 조촉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그죠? 예. 굳이 나 실행 안 했는데 하지만 모의를 했다. 이래도 안 된다. 네. 예,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족끼리 왜 이래 이제 이어갈 텐데요. 아주 황당한 부부들의 얘기가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자, 어떤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가족끼리 네. 왜 이래 이해 불가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진짜 황당한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 각방 쓰다가 네. 여기에 걸렸어 남편이. 각방 쓰다가 너무 각방 오래 써서 이혼 소송 걸린 거죠. 이혼 소송. 아니 그러면 그렇게 황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걸렸으니까 뭐 병 걸린 그런 거 아닐까요? 걸린? 병 걸린? 아니, 각방 쓰다 무슨 병이 걸려? 근데 황당해. 병도 황당한 병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병이에요? 네. 첫 번째는 영양실조. 영양실조. 아니 각방 쓰다가 무슨 영양실조에 걸려? 그러니까 정말 대충 불쌍하다. 추측은 되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네. 남편 네.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양실조 남편이? 그렇지. 연기 잘해야 돼요. 예. 이래야 돼요.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림 중입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와 매일 싸우다 급기야 각방 살림을 하게 됐죠. 아내와 잠을 따로 자는 건 물론이고 서로의 방에 밥솥과 냉장고도 따로 두고 밥도 각자 차려 먹었습니다. 전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우,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내 몸에 뼈밖에 없는 거 안 보이냐고요. 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은 거 안 보이냐고요. 각방을 써도 밥은 차려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아니 당신은 손이 없냐고요. 발이 없냐고요. 아 당신이 알아서 먹어요. 아니 나는 돈 벌어 오잖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밥도 차려주고 해야지. 이건 뭐 남편 굶어 죽일 거냐고요. 밥 얻어먹고 싶으면 진작에 나한테 잘했어야지. 어? 난 절대 못해주니까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리라고요. 지금 6년간의 각방 생활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겼던 저는 결국 영양실조로 입원했지만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폐렴까지 걸린 저는 아내 대신 딸의 간호를 받으려 몇 달간 집을 비우게 됐죠.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집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어머. 이분은 누구냐고요. 왜 이 사람이 내 방에서 나오냐고요. 아유, 당신 벌써 다 나왔어? 아유, 난 또 몇 년간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유, 세상에. 방 비워둬서 월세 났어. 뭐? 남편은 밥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폐렴으로 입원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내 방에 멋대로 월세를 놔?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아유, 제정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당신 아파서 골골대면서 누워있을 동안 생활비 한 푼이라도 나한테 줬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편보다 꼬박꼬박 월세 내는 남이 더 낫지 뭐. 뭐? 나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요. 이혼해 달라고요. 영양실조 걸린 남편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는 마음대로 제 방에 세까지 준 아내. 각방 쓰면서 6년간 남남처럼 살아온 저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뭐. 아니, 밥을 못 챙겨 먹어서 영양실조. 아니 근데 이분도 밥은 좀 혼자 챙겨 드실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 드시든지. 네. 아니 어쨌든 지금 좀 황당한데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황 기자님 황당합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지난 2010년 있었던 판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요, 2번의 혼인으로 2남 2녀를 둔 상태에서 3번째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3번째 아내와도 결혼 생활 내내 불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내는 시부모의 제사나 성묘 등 남편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참석을 안 했고요. 남편이 전처와 낳은 자식들과도 갈등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일례로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부모의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둘째 딸의 결혼식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 그 친자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자식들은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결국 부부는 각방 살림을 차려서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잠을 따로 자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 방에서 밥솥과 냉장고를 따로 둬서 식사까지도 따로 해결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내는 수일분의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남편 방 앞에 쌓아놓은 다음에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남편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결국 몸이 약해진 남편은 폐렴까지 걸려서 딸의 간호를 받으려고 몇 달씩 집을 비우자 아내는 남편이 사용하던 방을 빼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버린 겁니다. 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살 수가 없겠네요. 그죠. 어쨌든 네. 각방을 쓰면서 6년 동안 남처럼 지낸 부부예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면 O 아니면 X인데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되지. 되죠. 네. 저도 이거는 뭐 너무 6년 또 동안 남처럼 일방적이다. 산 건데. 그래 일방적으로 그렇게 방을 각방 쓰게 만들었잖아요. 글쎄. 네. 그죠. 네. 자.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네. 되지. 이게 이제 각방만 쓴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좀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한 경우예요. 6년 동안 만약에 별거를 했으면 이혼이 됐겠죠. 근데 거의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별거보다 더 힘듭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도 상대방을 봐야 되고 네. 이게 이제 무늬만 부부고 투명인간 부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부부가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각방 생활 하는데 네.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뭐 네. 자녀 문제라든지 그러면 문자로 얘기합니다. 한 집에 있어서 뭐 다음날 뭐 누구 뭐 챙겨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한 집은 두 가족인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제 별거가 아닌 각방 생활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각방 생활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문제라든지 뭐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이제 각방 생활하는 경우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뭐 아내는 이제 각방을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각방 생활을 한다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잠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장기간 각방을 쓰면서 부부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각방 쓰면서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자. 터치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이 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합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졸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함께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이제 자녀들 생각해서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또 손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냥 혼인의 형태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터치하지 말고 우리는 법적으로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졸혼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실 이미 그 부분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그 외도를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때 미리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한 때에는 외도나 각방을 쓰는 것, 뭐 별거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이혼 사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좀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각방 생활하더라도 밥은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시켜 먹을 수 있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밥 안 차려줬다고 아내 탓마다고 영양실조,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 걸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좀 미련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영양실조에 걸린 걸 뭐 아예 따로 살진 않았으니까 각방을 썼으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 남편이 어쨌든 남편인데 저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으면 좀 가서 도와주고 좀 챙겼어야 먹여서 좀 하는데, 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부부간에 그 정도 해줄 정도면 예뻐서 아유 너 각방을 왜 써? 아니, 미우니까 그래도 부부간에 부양의 의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양은 있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밥 안 차려주면 밥 어떻게 차리는지 몰라요. 20년, 30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껏해서 먹는 게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것만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외도를 했는데 네.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아내가 복수하려고 설탕물만 계속해서 먹는 경우.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각방을 썼지만 이혼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15년에는요, 아내가 10년간 각방을 쓰면서 부부관계를 거절을 했다고 해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첫 아이 출산 이후부터 각방을 쓰면서 서로 식사나 빨래, 청소를 각자 해결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아내의 이 무관심과 폭언에 좀 비참함을 느꼈고 10년간 부부 생활을 거부했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부부 사이가 악화된 것은 책임을 미룬 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면서 남편의 이혼 사유를 기각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각방 쓰는 분들 있으세요? 그럼요. 요즘 각방 쓰는 많이 분들 쓰죠. 많아요. 쓸것 왜냐하면 같아요, 아이들 충분히. 때문에라도 그렇고 네. 또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부들도 있는데 너무 오래 각방 생활하다 보면 둘이 만나서 같이 자는 공간이 어색해진대요. 이건 어떻게 빨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방 생활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가 그렇대요. 맞아. 그럼 발견은 이제 배우자가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실에 만남의 공간으로 쓰이고 막 이래서는 우리가 좀 그렇죠. 가족 공동 공간이지 이게 만남의 공간 가끔 만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다음 사연 가죠.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이해 불가 황당 부부들 두 번째 사연은 이거 했다가 진짜 남된 부부입니다. 아 이것도 그거지 각방하고 비슷한 거 별거지 별거. 별거 했다가 별거다가? 진짜 남된 부부죠. 황당한 부부들이라니까. 황당. 황당. 아니 뭐 심한 부부싸움을 했다가 나한테 뜯으세요. 달라진 뜯으세요. 거야? 뜯으세요. 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위장이혼. 위장이혼을 했었다가. 그러니까요. 자, 아내 역할은 또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사연 소로 갑니다. 경찰이었던 저는 정년 퇴직 후에 자식들 교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보, 사랑해. 우리 이혼해. 뭐? 아니 사랑한다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이, 진짜 이혼 말고 네. 위장 이혼. 내가 미국 시민권자랑 위장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게 영주권을 얻어낼게. 그 다음에 다시 재결합하면 되잖아. 그래? 아니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사랑해. 이혼해. 아니 그래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이 좀 미심쩍다. 근데 이거 이혼이 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이혼까지 해야 돼? 우리 애들 미래가 걸린 일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한국 돌아가.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기러기 아빠가 됐습니다. 미국에 남은 아내는 처음엔 연락도 꼬박꼬박 잘하더니 어느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걱정이 된 전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 왔어. 어머 무슨 소리? 여보는 무슨 소리를? 우리 이혼했잖아. 어? 기억 안 나? 아니 당신 왜 이래? 어? 우리 애 때문에 그때 저 가짜로 아니 여보 남자 생겼어? 남자 생겼어? 무슨 소리? 당연히 생기죠. 무슨 아니 그건 당신이 알 바 없고 당신이랑 나랑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여긴 다신 찾아오지 마. 뭐 남남 됐다고? 아니야 난 저 진짜로 이혼은 절대 아니야. 이혼 이거 어차피 위장 이혼이었으니까 안 돼. 이혼 무효야. 이거 무효야. 변호사 불러야겠구만. 위장 이혼 후에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180도 변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위장 이혼한 저희 부부. 아내가 갑자기 남남이라고 피한다면 이혼 무효가 가능할까요? 하.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하죠. 글쎄 근데 위장 이혼이 된 상태인데 진짜 이혼이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멀어진 건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판결 내용인데요. 이제 경찰로 일하던 남편과 중학교 교사였던 아내가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남편은 1년 뒤에 귀국한 자녀들이 국내 학교에 다니기 어렵게 되자 다시 미국으로 보냈고요. 2000년 정년퇴직한 뒤에 미국으로 아예 건너가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고령의 무직자가 된 남편이 미국 취업 이민이 좀 곤란했고 이 때문에 이 아이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영주권을 따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내와 위장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부부는 위장 이혼을 한 뒤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얻으면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했네. 정말 위장 위장 이혼을 했어요, 그럼? 위장 결혼까지 하고.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했어, 진짜. 근데 이제 부부는 2002년 네. 국내 법원과 미국 총영사관에 오가면서 서류상의 협의 이혼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뒤에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애들을 돌보면서 미국 시민권자 결혼을 해볼 테니까 당신은 한국에 들어가 있으라라면서 남편을 한국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한국에 귀국해서 기러기 아빠가 됐고요. 한 달 뒤에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남남이니까 접근하지 말라. 남편을 피하게 되는데 이에 남편이 우리는 이혼을 했지만 이게 위장 이혼이었으니까는 무효다라면서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죠. 네. 위장 이혼 후에 아내가 갑자기 남남이라고 피해. 예? 그래서 이 위장 이혼은 위장 이혼이었으니까 다시 결혼으로 부활해달라. 그렇죠. 뭐 이런 신청을 낸 거죠. 그렇죠. 아,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닐까요? 네. 위장 이혼한 상태에서 위장 이혼을 무효로 무효화시키는 하는 거. 거.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가능하다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전 X. 안 되죠? 아, 이거 안 될 것 1번 같아요. 찍었으면 안 돼요. 합의하에 했잖아. 네. 절차 다 밟았잖아. 똑같이 이혼처럼. 이게 위장 안 이혼인지 뭔지 법원이 아냐고 그냥 이혼된 건데 그렇죠. 그죠? 이걸 뭘 또 부활을 해줘. 맞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안 돼. 네,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위장 안 이혼하면 되네, 안 이건 안 돼. 돼. 역시 굉장히 요즘에는 되게 논리적인 근거까지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2년 동안 행복한 아침을 함께하고 있는데 처음엔 되나 안 되나 뭐 이러다가 끝이 났던 것이 아이 모르겠다 막 이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원래 이제 혼인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네. 부모님께 허락받기, 그렇죠. 뭐 예식장을 알아본다 이런 것 같지만 법적으로 혼인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의 이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 의사의 합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목적 그런 핑계가 있기는 했지만 아내도 남편도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위장이든 뭐든 간에 이혼을 하는 거에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해요. 그럼 이 사건처럼 위장 이혼을 했는데 연락 두절이 된다. 이래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위장 이혼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관련 사건들을 진행을 해보면 정말 고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네. 뭐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혼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무효인데 그것은 어렵고요. 네. 다만 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혼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취소도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게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내가 이혼 의사를 이제 내가 속아서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내가 속았다 이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막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런 사이에 3개월은 훌딱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 변호사를 만나서 막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혼을 한 경우에는 취소가 굉장히 어렵고 무효는 더 특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미 이혼한 것을 무효나 취소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사업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한테 이제 서류상 이혼을 하자 이제 권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남편이 부탁하고 또 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그래서 의심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처음에는 잘 이제 왕래하다가 나중에는 뜸해지다가 왕래를 안 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이상해서 남편을 찾아가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다른 동거하고 여자. 있다.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해서 이제 거짓으로 이혼을 한 거죠. 거짓말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속았다고 하면서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이제 막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 아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미 서류상 이혼이 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이게 혼인 또 무효랑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그거를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정말로 서류상 이혼,
위장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인철 변호사가 얘기한 이 사례는 사기죄로 걸어야 되겠다. 사기죄도 어렵습니다. 근데. 사기죄도 네, 어려워요. 아,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한 그 사례, 실제 이 판결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혼 신고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요. 남편은 결국 둥지 잃은 기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또 아내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되 재산 분할로 남편에게 4억 4천만 원을 주라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요. 이에 아내는 위장 이혼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가정 불화로 협의 이혼한 남편이 이혼 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자 이걸 노리고 소송을 냈다면서 위장 이혼에 대한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위장 이혼한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위장 이혼을 처벌하는 법규는 없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다든지. 예.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라든지 대학에서 좀 우대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자녀 입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또 이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배자고 하잖아요. 뭐 사회적 배려자. 네, 맞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럽기도 시끄러웠죠.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영주권 취득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위장 이혼한 거지만 지금 이인철 변호사가 언급한 그 세금 관련해서 위장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아파트를 아내에게 네. 재산 분할로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하고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은 이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일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각각의 세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미 아파트가 있어서 청약하기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또 엉뚱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상담도 많이 오는데요. 이 워낙 이제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가구 이제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부동산 양도세가 7억 원이 나왔어요. 예. 7억 원이 나오니까 이게 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7억 원을 현금으로 39회에 걸쳐서 인출을 합니다. 인출해가지고 그것의 절반인 3억 6천 정도를 아내한테 줬어요. 아내한테 줬는데 이제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국세청에서 의심을 한 겁니다. 이 부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어느 날 갑자기 급습을 한 거예요. 이 부부가 당황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돈의 일부인 7천만 원을 이 장난감 인형 밑에 숨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그거를 이제 추징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또 그거 있죠. 이제 세금 때문에 이러는 것도 있고 재산을 뭐 이제 사업하다가 그 재산 빚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위장 이혼하고 맞아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빚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회생을 하자니 사실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은 모아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을 하고 또 위자료로 지급을 하면서 일부 돈을 빼돌리는 그런 행태가 있고 또는 이제 굉장히 빚이 많아지면은 집에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아내랑 같이 살고 있고 아내 명의로 된 집이라도 남편이 거주하고 있으면 유치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혼을 해놓고 우리는 같이 안 삽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그런 가정, 가구, 유치동산들을 지키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동을 하시면은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 요즘은 청약 당첨 노리고 위장 이혼하는 그런 예. 부부들도 종종 맞아요. 있더라고요.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부부가 이제 1988년에 결혼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했는데 2014년에 1년도 안 돼서 다시 재혼을 했어요. 예. 자, 그러다가 다시 2017년에 이혼을 한 다음에 아파트 청약을 이제 들어갔는데 당첨이 됐어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결혼과 이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한부부가. 이런 경우에 이제 위장 이혼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다, 네. 걸렸다. 네. 예. 이게 실제로 이제 하남시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앞선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아내가 위장 이혼을 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랑 또 위장 결혼을 네. 했단 말이에요. 아, 맞네. 위장 결혼은 또 구체적으로 뭐예요? 위장 결혼도 일단은 이제 혼인으로 성립이 되는데 결혼이 필요한 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이제 가까운 게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빈번하게 조금 많았던 사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취업 비자는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적도 취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목적으로 원래는 그 사람이랑 그 혼인 관계를 창설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런 별도의 목적으로 서로 간에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려고 네.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 위장 결혼하고 이런 맞아, 맞아. 영화도 있었죠. 파이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게 되면서 아,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위장 결혼해가지고 네. 그 영화로도 나오고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예. 그 위장 결혼은 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취업 비자만으로는 부족하니 이것을 결혼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뭐 아파트 당첨,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로 내 집 마련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도 위장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동성애자인 것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하면 이제 그 부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서류상 이혼이 됐어요. 위장 이혼을 했어요. 근데 한 집에서 같이 살아. 뭐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로 다시 또 입증이 되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위장 결혼하면은 어쨌든 부부 사이가 아직은 좋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로 이혼했는데도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 왜냐하면 갈 데가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혼한 사실을 자녀한테는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적 체면 때문에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상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남편이 이제 사실 이제 실직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해서 살 집에 사는 거예요. 가방을 썼는데 네. 자녀한테 비밀로 하고 근데. 아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실혼이기 때문에 당신이 번 거 내놔.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해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살면 부부처럼 사실혼이 될 수가 살았으니까. 있거든요. 그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한 집에 살 경우에는 각서를 받아둬야 돼요. 당신과 나는 남남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렇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하지 말게 각서를 받아야지만 안심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으로 네. 이렇게 그 위장 결혼한 경우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강제 퇴거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적 상실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왜 저 결혼 생활할 때 떨어져 있지 말라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새롭네요. 그러니까 서류에 금이 가면 마음에도 금 가고 문제 생기고 그 위장 결혼이 또 이런 게 있고. 예, 근데 이걸 또 위장 결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네요. 맞습니다. 예, 하여간 별별 일들이 다 그래서 있습니다. 빵당 부부들입니다. 예. 가족끼리 왜 이래 이해 불가 빵당 부부들. 세 번째는 시부모 요거 한 아내 쫓아낸 남편입니다. 시부모 뭘 했는데 네. 시부모한테 효도 뭐 이런 거겠지. 잘해주고. 시부모 제대로 부양한 아내를 쫓아. 그래요? 비슷해요. 부양? 볼까요? 네. 간병. 야, 간병까지 해주는데 쫓아냈어. 착한 아내였는데. 예. 자,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아내 역할은 예인 씨가 하고 네. 남편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해주시면 돼요. 나쁜 남편이네요. 나쁜 남편이야. 결혼 초부터 저희 부부는 매일 싸웠어요. 남편은 수시로 가출을 반복하다가 결국 집을 나가버렸죠.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신 시부모님은 시아버지 명의 건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활비를 벌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건강이 나빠진 저는 얼마 전 유방암 수술까지 받게 됐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제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데 이렇게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응? 너도 지금 항암 치료 받느라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하루도 안 거르고 내 곁에서 돌봐주니까 진짜 고맙구나.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제가 어머니 진짜 평생 제 할 도리 다 해야죠. 아유, 내 아들 이거 이 귀라기보다 네가 더 낫다. 내 아들이 먼저 도리를 저버렸는데 넌 도리를 지키는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저는 항암 치료 중에도 전신마비로 쓰러진 어머니 병수발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후에는 시아버지마저 대장암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시부모님을 돌보던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드디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이제 우리 아버지 건물에서 나가야 되겠다. 야, 나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만 우리 이혼 도장 찍자 좀. 됐어. 아니 나 항암 치료까지 받으면서 혼자 생활비 벌고 당신 부모님 병수발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이혼하자고?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았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네가 이혼을 하지? 야, 누가 너 우리 부모님 병수발 하래? 야, 내가 그랬니?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그거 왜 내 탓을 해? 아, 나 이제 그만 사랑하는 여자랑 정식으로 부부관계로 좀 살고 싶어. 그러고 싶으니까 내 새끼 내호적에도 올리고 이제 우리 제발 좀 이제 끝내자. 아, 규라가 너 진짜 사람 아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누구 좋으라고 내가 너랑 이혼을 했죠?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절대. 저는 그동안 홀로 시부모님 모시고 고생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혼하기 싫은데 제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진짜 현장 사연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못됐다, 못됐다. 아니, 내 진짜 그냥 동거하면서 애까지 낳았어. 그죠? 그러게. 자,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연인지. 네, 이 사연은 2014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부부는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을 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과 또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시부모 문제로 다툼과 화해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부모와의 갈등은 이 부부가 남매를 낳자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남편이 수시로 가출을 반복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함께 나가서 살면서 두 아이까지 낳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들이 너무 못되니까 또 며느리가 딱해 보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잘해 주신 거예요, 시부모님이? 네, 아들의 행동을 보다 못한 이 시아버지가요, 이 며느리와 손자들을 자신이 명의로 된 이 건물에서 살게 하면서 도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손자에게도 너 어머니 정말 고생하시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편지까지 보내면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 역시 이 아빠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과외교습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생활비 맞아요. 벌고 그러면서 마음의 병도 더 깊어지면서 이제 병까지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시부모님까지 투병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대학병원을 오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던 아내는요, 네. 시어머니가 전신마비 증세로 갑자기 쓰러지자 이때부터 병수발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뒤에는 시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서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이 와중에 남편은 계속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또 며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시아버지가 결국 사망하시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 후에 아내를 살던 집에서 나가게 하고 또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계속 이혼을 요구하게 됐고요. 하지만 아내는 시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면서 끝까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게 됐던 겁니다. 예. 착하다. 자, 우리가 네. 먼저 한번 판단해보죠. 네. 항암 치료 중에도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아내. 네. 네? 근데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애 낳고 그러고 살고 있던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혼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요구하는 거 거죠. 같아요. 네. 네?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데? 네. 받아들여진다면 O 아니면 안 된다면 X입니다. 아유. 예. 하나, 둘, 셋. 누가 봐도 X지 이거. 에? 뭐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왜요? 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 한번 본 것 같아요. 뭐요? 더 이상 결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혼을 아예 하시오. 그리고 좀 재산을 좀 더 주시오. 이런 판결을 내가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뉴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 뉴스 할 때 전 잤나 봐요.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근데 이게 그 사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엄연히 부부고 아. 몰래 나가서 좀 근데 불법으로 한 거 저도 아니에요? 그 뉴스를 저기한 거 보면서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을 이렇게 이혼을 안 하겠다는데 이게 법원 판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계속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가고 그리고 살림을 살림을 차렸잖아요. 차려서 아이 그건 둘 일방적인 낳고. 거니까 그건 나쁜 건데. 근데 어쨌든 나쁜데 이게 더 이상 이 자, 결혼 생활을 변호사님 두 유지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 전문가 의견 드세요. 하나 뭐냐, 둘 있으냐? 셋 들어주세요.
저는 O예요. 이재용 아나운서 편은 좀 그래, 들어주세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X. 예. 네, 예외적으로. 예, 원칙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유책 배우자잖아요. 유책 네. 배우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생활비도 안 주고 처자식도 네. 버리고 맞아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나쁜 남편이잖아요. 네. 이 이혼 재판은 좀 가치관이 좀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법원이 봐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정말 나쁜 사람일 경우에 그 편을 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아내는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아내의 편을 들어줄 게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결국 법원은 모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그럼요. 때문에 남편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반면에 남편은 수시로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도 안 하는 등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혼이 된다고 했으면 저는 두 분께 좀 실망할 뻔했거든요. 다행이네요. 근데 방금 봤던 사건처럼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사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종갓집 종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애인이 불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주 거센 반대가 있었고 결국에는 현재 아내하고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원치 않는 결혼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외도하고 막 음주하고 외박하고 계속 이렇게 겉돌다가 결국에는 그 옛날에 애인을 만나서 지방으로 아예 내려가서 30년 동안 거의 부부처럼 살았어요. 30년?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부부처럼 살았는데 이 남편은 자기는 정말 이혼을 원한다. 애초부터 내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내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그 종갓집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온갖 제사를 다 모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보험 설계사로까지 일을 하면서 남편이 하나도 생활비를 안 줬거든요. 그렇게 자식들 다 키우고 부모를 복양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처럼. 근데 남편이 자기는 도저히 이 혼인 생활 유지할 수 없다면서 첫 번째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그때 법원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지금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봤을 땐 남편이 너무도 못된 거죠. 자기 역할과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내는 정말 시집와서 웬 고생이에요. 그죠. 30년 가까이.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3년 후에 또 다시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혼 소송 제기했을 땐 어차피 뭐 부부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있었지만 지금 이혼 소송 한번 기각되고 나서 여전히 우린 똑같다. 부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기각당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네. 뉴스에서 봤다는 네. 유책 배우자 소송에서 이긴 이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이제 자꾸 나가서 바람 피고 하니까 남편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또 아내가 이혼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너무 고생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 증거가 있어야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되거든요. 네. 미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혼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서 이제 혼외자까지 출생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30년 동안 별거하면서 이제 뒤늦게 나중에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정말로 아내랑 성격이 안 맞아서 나가긴 했지만 자녀를 계속해서 이제 면접을 하고 자녀를 잘 챙기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경우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도저히 결혼 생활을 다시 재결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너무 별거 오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앞선 저희 꽁트에서는 그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고 네.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 살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제 혼인 신고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는 혼인처럼 내가 의사도 혼인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부부 관계도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격 요건이 있어요. 지금 원래 아내하고의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사실혼으로 이 여성과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혼적 혼인이 되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이 외도해서 밖에서 낳은 아이 있잖아요. 있죠. 유산 상속 받을 수 있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속에서는 혈육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네네. 남편의 친자식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 얼굴이 비슷하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인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내 혈육이 내 아이가 맞다. 맞다. 예, 그래서 그걸 아이 쪽에서 보통은 청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법정 대리인으로 청구를 하는데 그게 인정이 된다면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은 무조건 피야. 맞아. 피야. 내 피가 같으면 이건 유산 상속이 되는 되더라고요. 거죠. 그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까? 이제 아내가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니 반드시 남편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이혼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혼을 하지 않고도 그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데 근데 위자료 금액이 너무 작아요.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적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거 이혼 시에 나 나름대로 열심히 벌었어요. 그 재산이 모아졌어. 그럼 이혼할 때 그 재산 분할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별거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남편이 별거 중에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아내는 저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시댁에 가서 심지어는 제사까지 잘 지내고 잘 모시면서 자녀를 잘 키웠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은 뭐라고 청구했냐면은 아니 아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별거 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내가 기여도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내가 이제 기여도를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약 20% 정도 이제 재산분할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재산이 기초가 된 경우나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부부간의 황당한 사건을 가지고 네. 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의 궁금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 사연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주부인 저는 얼마 전 문자 메시지로 동생에게서 급히 9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놀라서 동생에게 전화해보니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너무 다급해 보여서 걱정하던 저는 일단 동생에게 돈을 이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통화가 된 동생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더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 저는 스매싱에 당해서 사기 피해를 입은 거였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0만 원 보내줬거든요. 요즘 이런 아하. 사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요즘에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비대면 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 뭐 스미싱 피해 있었고요. 얼마 전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선물 보내는 것처럼 해서 뭐 누르면 보내준다. 네. 이래서 이런 피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스미싱 수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뭐 수법으로는 먼저 택배 스미싱이 있습니다. 이제 택배. 배송 주소가 잘못됐다거나, 맞아, 있어요. 네, 또는 배송 현황을 확인하는 이 링크가 넘어와요. 그래서 네.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수법인데 전체 스미싱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가 결국 피해를 입고 마는 네. 겁니다. 저도 저거 받은 적 있어요. 어. 근데 뭐 택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제 친구는 공공기관에서 민원 접수 확인하라는 이런 문자를 받았대요. 네. 민원을 접수한 적이 없는데 그 클릭할 거 공공기관이니까 맞아요. 되게 막 당황스럽더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스미싱도 사실 이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한 게 없거나 범법을 저지른 게 없는데 이런 문자가 오면은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클릭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최근에는 2차 재난지원금이나 무료 건강검진을 이용한 이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가족이나 지인 사칭하는 경우는 뭐 허다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인의 번호로 문자가 오는 게 가장 좀 위험한데요. 명절 인사 등과 함께 링크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또 기프티콘이 도착했다거나 또는 이 상품권을 보냈다는 등으로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오면 반가운 마음에 클릭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클릭과 동시에 일정 금액이 결제가 되거나 또는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링크라는 게 파란색으로 막 영어 써져 있고 막 이런 거 그거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 네.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종 스미싱이 또 막 나온대요. 링크하고 상관없는 거. 네, 맞아요. 네. 이제 또 다른 수법은요. 문자 메시지에 링크가 없고 문의 전화 번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상품이 결제됐다. 이제 배송이 된다. 이러면서 이 문의 전화 번호가 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신은 상품을 결제한 적도 없고 없다. 근데 또 배송이 온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전화를 전화부터 하게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거나 별게 다 있네. 일정 금액이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미싱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이 스매싱 피해는요,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바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아서 이걸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계속 인출이 되거나 피해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내 휴대폰에 설치된 그 악성 앱을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할 때는 공인인증서까지 다 같이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까지도 이런 정보들이 계속 새나갈 수 있거든요. 단단히 피해를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알려야 되고요. 네. 이런 문제 생기면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스미싱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 모르는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그쵸. 근데 가끔 아는 사람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인이라든지 가족이 갑자기 엄마 나 돈 급해 돈 꿔줘. 그게 이제 사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검찰청입니다. 뭐 국문감독원입니다. 당신의 뭐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절대로 국가기관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법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인철 오수진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Understand, girl, I'm a different brand. I'm not the average man. I can show you things you've never seen. 네,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명희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의 안전을 위협한다. 네. 야, 이거 이번에 못 빼고 온 분들도 있는데 더 걱정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빼고 왔는데 네. 걱정 많아지는데 어르신들을 더 위협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네. 걱정이 돼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부모님 건강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걸릴 그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는 모든 연령대에 다 위험한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요. 네. 아까 본 영상에서 부모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간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시간대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령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8시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이른 저녁 시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세 드시면 시력 떨어져서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밖에 다니는 건 참 위험한 것 네. 같아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하세요. 조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어르신들, 저도 부모님이 여든이 넘으셔서 항상 신경 쓰이거든요. 좀 예방하는 방법 확실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부모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교통사고 유형과 안전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네. 한번 가죠. 네, 첫 번째는요, 바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어르신 중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체 보행 사망 사고보다 약 3.6배 정도 더 높게 예.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르신들은요, 본의 아니게 걸어다니는 사고 유발자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 유발자가 된다고 우리 부모님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네.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확연히 이 속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이 횡단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 할머니도 다 여든이 넘으셨는데 맞아요. 많이 느려지셨더라고요. 근데 또 어르신분들이 무단횡단으로 또 그렇게 교통사고 많이 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요, 차가 없는 틈을 타서 길을 건너라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는 위험해요. 너무 경우도 아찔해요. 있는데요. 예, 보기만 해도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네. 집 근처에 잘 아는 길이라고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정말 아닌데. 무단횡단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네. 저렇게 많은데. 근데 느린 속도로 저렇게 어떡해요.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보행할 때 일어나는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 예방 수칙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야간 시간대 이제 밤에 외출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눈에 아주 잘 띄는 밝은 네. 옷입니다. 맞아요. 저도 뭐 운전하지만 밤에는 어두운 색 옷 입으시면 거의 뭐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선물 사드린 지 꽤 됐는데 좀 밝은 색 옷 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요? 다음 안전수칙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는요, 보행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음이 이제 우선 어르신들은 느려지시기 때문에 네. 신호 안에 건너기 위해서 미리 횡단보도를 이제 진입하시느라 연석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회전하는 자동차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건너기 전에 좌우 살피는 거 유치원생들도 잘하잖아요. 그거 예. 꼭 지켜주시고 또 다른 안전수칙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는 네. 이제 차도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뭐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차도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가 저 자동차를 봤기 때문에 저 자동차의 운전자도 나를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도가 없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도의 제일 바깥 가장자리를 이용하셔서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첫 번째가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가 뭘까요? 예. 네. 두 번째가 네, 바로 두 번째 유형은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입니다. 예. 그래요. 뉴스에서도 이거 왕왕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를 쭉 살펴보면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씩이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의 약 23%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어르신들은 야간 시간대에 장거리 운전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듣는 습관은 주변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라디오 볼륨을 줄여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체력이 떨어지시거나 요즘 이제 신체적인 반응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것을 또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친정아버지도 70대 때 운전면허증 반납했거든요. 네. 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고 받는 그런 혜택도 있잖아요. 네, 네. 혜택 있습니다. 네. 이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요, 약 65세에서 7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예, 자진해서 반납하실 경우에는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 또 상품권 등의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혜택은요,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니까요, 지자체에서 혜택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명희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그 가을이 왔고 단풍도 지금 그 일기예보 할 때 단풍 쫙 뒷배경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죠. 멋있더라고요. 또 오늘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직접 그곳에 못 가는 분들도 자동차 이용해서 이렇게 가실 것 같거든요. 네, 네. 하지만 가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고속도로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랬고요. 약간 졸리다. 이런 생각 많은 분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에서는 단 4초만 졸게 되더라도 100m 이상을 무방비 상태로 운전하는 게 된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데요. 그래서 이 졸음운전 예방법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요. 자주 환기를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운전 중에 졸음이 밀려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러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안전운전,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에 또 한글날 연휴에 연휴가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이 조금 더 피곤하실 수 있으실 텐데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